자, 공유결합은 이온결합을 쉽게 이뤄서 자기가 원하는 그 최외곽 전자를 꽉 채우는 상태에 쉽게 도달하지 못하는 불쌍한 친구들이 대안으로서 야, 굳이 우리가 그걸 다 나 혼자 온전하게 소유할 필요 없잖아? 발상의 전환을 이루자. 요즘 공유경제라는 거 들어봤나? 하면서 버리는 것이 공유결합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개 이상의 전자를 최소 뭐 2개도 좋고 3개까지도 서로 같이 서로 나눠 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이어폰 둘이서 연인끼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소들끼리도 전자 이런 식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수소가 딸랑 하나만 더 있으면 나도 뭔가 좀 사람답게 살아볼 텐데 수소 입장에서 없단 말이야, 전자. 수소 입장에서는 함부로 어디 가서 전자를 주워올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지. 야, 우리 둘이 서로 뭔가. 그래서 각자 하나씩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같이 쓰자. 그러면 각각의 수소 입장에서 2개의 전자를 같이 쓰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된 수소를 우리는 수소 기체라고 이제 부르면서 또 우리 나름대로 유용하게 그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고, 메탄 같은 경우는 탄소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이제 이온 결합하기가 애매한 위치에 있거든요. 탄소가 바깥쪽에 있는 최외곽 전자가 4개인데 그러면 이제 4개를 더 어디 가서 전자를 길거리에 나가서 4개를 주워오든가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지. 한두 개도 아니고 4개를 어디 가서 내가 뭐 전자를 주워오는 힘이 그렇게 내가 산소처럼 강력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4개의 전자를 한꺼번에 쫓아내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럴 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탄소 같은 친구에게 있어서 그러한 공유결합을 형성한다는 것 자체는 아주 혁명적인 발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 이렇게 좋은 게 있었어? 그럼 진짜 내가 좀 하지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소 4개를 모여 그래서 수소 4개를 모집을 해가지고서 각각의 하나의 수소마다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하자고 꼬드겨가지고서 CH4라고 하는 것을 각각 하나의 수소 입장에서는 전자 하나씩을 공유하면서 내가 원하는 전자 2개를 가진 것이고, 전체 탄소 입장에서는 4개의 수소와 동시에 그런 식으로 일을 벌이니까 동시에 4개의 전자가 얻게 돼가지고 8개를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메탄 돼가지고서 지구온난화를 이렇게 막 폭진시키고 하게 되는 거죠. 산소 같은 경우도 이 산소 기체가 지금 선이 2개가 그어져 있잖아요. 2개의 공유 결합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죠. 공유 결합을 이처럼 원소들끼리 공유 결합을 한 분계가 아니라 동시에 3개를 같은 원소끼리, 심지어 4개도 가능한데 그게 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소 같은 보통 공유 결합은 언제나 화학에서 언제나 실선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이온 결합이나 무슨 수소 결합처럼 은밀하게 무슨 점선으로 언제나 다 이렇게 빼놓지 못하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공유 결합은 언제나 당당하게 밑줄 쫙 꺼가지고서 하나의 공유 결합을 표시를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선이 2개가 그어져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이중 결합이구나. 2개의 공유 결합이 독립적으로 서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산소는 전자 2개를 더 필요로 하니까 각각의 산소 원소 하나가 이런 식으로 2개의 공유 결합을 형성하면 당사자들이 전부 다 만족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자, 물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봤지만 좀 더 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펼쳐나갈 것이지만, 오늘 산소하고 2개의 수소가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하기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서 이렇게 실선 쫙 긋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결국 각각의 원소마다 공유결합을 가질 수 있는 개수가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보통 대충 원자가라고 표시를 하는 거지. 그런데 좀 전에 봤던 이온결합과는 대조적으로 이 강력, 그 다음에 안정, 힘이 센 거예요. 공유결합, 결합력이. 마치
접착제로 치면은 가장 강력한 순간 접착제 같은 그런 슈퍼글루 같은 그런 거니까. 형성을 하는 공유결합을 결성할 때 조금 많은 양의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될 경우도 있으나 만들기가 좀 어렵지. 그러나 한번 만들어 놓으면 튼튼해가지고서 콘크리트처럼 건물처럼 아주 뭐 잘 웬만한 충격에 무너지지 않고 그런 비유가 언제나 이거 딱 좋은 비유는 아니나 이것이 그렇게 이해해 두는 것이 편하니까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이 고분자라고 하는 우리가 봐야 될 네 가지 종류의 모든 고분자 물질들이 사실은 전부 다 이걸로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고분자 물질이라는 걸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은 일단 그러한 고분자 물질들을 이용을 해서 아주 안정적인 세포의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수소 결합이니 뭐 이상한 이온 결합이니 한 애들을 갖다가 했다가는 언제 그들이 무너져 버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 결합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튼튼한 결합을 사용해야만 되는 것이고 또 이 유기 고분자 물질이라는 것이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용도로 쓰이는 것이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할 때 보통 음식물들은 유기 고분자 물질이라는 얘기. 왜 그러냐? 음식의 정의가 뭡니까? 그들을 분해하면서 똑똑똑똑 분질러 가지고서 이들이 제비다리는 아니지만 똑 분지르면 박이 하나 딱 터지듯이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빼먹겠다는 그런 용도로 음식을 지금 사용을 하는 것인데 그 결합, 화학 결합 안에 에너지가 분질러 보니까 애경의 쭉정이야? 이거 쓸데없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그 안에 에너지가 충분히 저장이 되어 있는 그런 그것이 또 하나의 고분자 물질의 용도거든요. 거기에 적합하게 최적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또한 공유 결합인 것이고 에너지를 거기에 많이 축적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합 하나에. 그럼 그거 하나 파괴시키면 많은 양의 칼로리상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탄수화물들을 계통을 바탕으로 하는 음식물들을 섭취하고 소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그런 것들이고 자 이제 그 고분자 물질에 왜 유기 고분자 물질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가 여기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마치 유기 고분자 물질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마치 서울역전 앞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괜히 쓸데없는 군더더기가 더 들어간 얘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만큼 고분자 물질 하면 탄소가 들어가지 않고 유기물이 아니면 고분자 물질을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탄소는 공유결합을 이런 식으로 이루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면체 구조, 영어로 테트라히드론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중심부에 탄소가 하나 자리 잡고 있으면서 공유결합을 뻗어나갈 수 있는 이 각도가 사방향으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각각의 이 입체적인 그 위치에 또 다른 뭐 원소만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혼자 또 셀프로 또 올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산소가 또 와도 되고 그 산소가 또 이렇게 뻗어 있고 하는 식으로 해서 산지 사방으로 탄소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세를 확장해서 큰 물질을 막 뻗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산소나 질소 같은 물질, 똑같이 공유결합을 흔히 잘 참여하는 물질들이긴 하나 이 각이 안 나와요. 얘네들은. 이 구조가 그러니까 산소나 질소 같은 경우는 한 방향으로 나가자면 굳이 그렇게 하자면 가능할지 모르나 탄소처럼 이렇게 입체적으로 광범위하게 나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소가 매우 고유한 그래서 모든 생명체 안에 탄소들이 그래서 탄소가 포함된 그런 물질들을 우리는 유기물이라고 부르게 되는 유기물이라는 얘기는 사실 생명체하고 관계가 됐다는 얘기라고 어원이 그렇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유기, 올게닉 몰레큘 올게닉, 올게니즘하고 생명체하고 맞닿아 있는 그런 용어거든요. 물론 이제 얘기를 좋아하는 호사가 이제 생화학자들 중에 특히 얼마 전에 가까운 과거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 적인데 지구상에서는 이렇지만 우리가 외계에 가서 어떤 또 다른 생명체를 만나게 되면은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이 탄소를 기반으로 한 생명체들이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리콘이라고 하는 이것도 실리콘도 사실 탄소처럼
4개의 공유 결합을 이렇게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실리콘이 주종이 되어 있는 그런 생명체가 어떤 외계에는 있을런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로 무슨 근거로 딱 하나의 근거라면 탄소처럼 실리콘 역시 그러한 고분자 유기 구조처럼을 형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나 실리콘은 탄소와는 다르게 조금 약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상에서는 실리콘을 기반으로 된 생명체는 본 일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데 이 공유결합에는 비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약간의 과격파가 갈등을 유발하는 과격파 공유결합 형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비극성 공유결합이라는 얘기는 비슷한 친구들끼리 지금 짝을 이룬 거예요. 뭐가 비슷한?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특별한 성질이 있습니다. 전기 음성도가 뭐냐면 얼마나 전자에 대해서 욕심을 나타내느냐가 전기 음성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높은 우리가 생명체 안에서 항상 걱정을 해야 되는 저 친구는 항상 사고 한번 치지 전기 음성도가 너무 높아서 누군가 하니 산소입니다. 활성산소가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고 산소는 그 전자에 대한 그 욕심이 너무 커요. 그 다음에 그 욕심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어디 전자가 흔하게 돌아다니는 꼴을 못 봐요. 어떤 전자든지 다 지 거야. 지가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이 활성이 높은 활성산소 같은 경우는 아무한테나 가서 전자를 막 뺏어가거든. 그러면 전자를 빼앗긴 그 구조는 그냥 허물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생명체에 큰 위협을 가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활성산소가 살균제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전기음성도가 매우 높은 산소. 두 번째로 우리 생명체 안에서 흔히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런 원소 중에서 산소 다음으로 전기음성도가 높은 또 다른 원소가 질소입니다. 그래서 산소, 질소만 딱 생각을 하면 그 나머지는 대충 전기음성도에 대해서 걱정을 별로 안 해도 되는데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다른 우리가 항상 접하게 되는 탄소라든가 수소라든가 이 친구들은 전기음성도가 매우 낮아요. 높지 않아.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끼리 개입하는 그런 공유 결합은 비극성이 되는 것인데 것인데 극성 공유 결합은 이 차이가 너무 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가지고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하게 되면 한쪽이 다른 쪽에 상대가 안 되는 거지. 전자를 뺏어가는 힘이 이쪽이 훨씬 큰데 그래서 전기 음성대 차이가 큰 원소끼리 결합은 이제 극성 공유 결합이라는 것을 이제 도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물이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런 극성 공유 결합을 발견할 수 있는 분자입니다. 물 분자가. 그래서 전기 음성도를 여기에 이렇게 쫙 표를 나열을 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보듯이 산소가 지금 최정상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질소, 물론 염소 같은 것들도 있으나 염소는 보통 이온 상태에서 언제나 많이 우리 몸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산소와 질소가 가장 이제 관건입니다. 물론 전기 음성도 상으로 이 산소보다 훨씬 더 큰 전기 음성도가 큰 물질이 있긴 해요. 불소라고. 하지만 불소야 여러분들이 직접 일부러 누구 어릴 때처럼 일부러 불소를 막 치약을 통해서 먹지 않는 한 불소 걱정할 일은 없잖아요. 나는 어릴 때 불소를 먹고 자랐어요. 치약을 괜히 쓸데없이 치약이 반항 심리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학교 가기가 워낙 싫어가지고 맨날 아침마다 너무 학교가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아침에 세수하라고 보내놓으면은 화장실에서 치약 짜가지고 계속 약간씩 먹고 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나는 전기 음성도가 그래서 매우 높을 수도 있는데 몸 안에 다른 나머지 심지어 이 산소끼리 두 개가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이 친구도 지금 극성 공유결합을 형성하지는 않지. 왜냐하면 둘 다 균등한 배등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극성 공유결합을 형성하려면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나야 되는 거죠. 그 나머지들은 전부 차이가 없는데 지금 이 산소만이 이 물만이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그렇게 두드러지는 거거든요. 산소와 수소가 전기 음성도가. 그러니까 이 공유결합은 처음부터 불평등 조약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수소가 그거 못 모르고 여기다 지금 이 사인을 한 거예요. 도장을 찍었는데 딱 찍는 순간, 사인을 한 순간 수소는 아차 싶은 거지. 왜냐하면 계약서상은 딱 보면 서로 우리 이제부터 절대 그야말로 우린 이제부터 깐부야 하면서 막 전자는 이제 니꺼 내꺼 없이 서로 다 똑같이 공유하기로 했는데 계약서상으로 뭔 소리야? 나는 전자 볼 날이 없네? 모든 전자는 전부 다 산소한테 가 있어. 나 전자 한번 구경 좀 했으면 좋겠네.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사태가 발생. 그래서 이제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이 파생상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원래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온결합과 비슷한 어떤 상대적으로 서로 반대편의 전기적인 어떤 전하를 가진 두 물질 사이의 끌림 현상이 바로 수소결합인데 그 이름을 이온결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온들이 아니니까 그들은 또 이름을 특별히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반드시 수소가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수소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본질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수소가 못 모르고 극성 공유결합에 참여를 하게 되면 수소결합이 발생을 하게 되는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일단 아차 내 전자는 다 뺏겼네. 저 극성 전기 음성도가 높은 저 친구한테 내 전자는 다 갔네 이제. 나는 전자를 다 뺏기게 되면 이 친구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물 분자 결합을 해서 전자가 똑같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는 전부 수소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아니면 산소가 전자는 지가 다 갖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 수소 쪽에서도 좀 머물러 있어줘야 될 전자가 계속 산소 쪽에만 가 있게 되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여기 히라보로 그리스어로 델타 소문자잖아요. 델타. 그래서 델타를 표시해서 델타 마이너스 또는 델타 플러스는 이온처럼 노골적으로 양이온, 음이온이 아니면서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적인 그런 전하를 띠고 있을 때 우리는 부분 전하, 파셜 차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는 보통 이렇게 델타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델타 플러스 띠띠띠띠 파셜리 이쪽이 양이온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산소 쪽 여기는 파셜 차지로 마이너스 음이온처럼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물 분자 하나를 놓고 보면. 그러면 당연히 이 차지로 부분 전하로 양 전하를 이루고 있는 이쪽 부위와 이 물이 물 분자 혼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보면 전부 죄다 또 다른 물 분자잖아요. 그 각각이 서로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서로 상대방의 전하에 끌림 현상이 생겨서 인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인력이 바로 수소 결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 분자 자체는 그냥 공유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러한 극성 공유 결합에 의한 결과로서 이쪽에 부분적인 전하가 생기니까 각각의 개개인의 물 분자들이 이제는 서로 간에 이러한 끌림이 생기는 그러한 현상, 그 힘을 수소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 분자 5개가 각각이 수소 결합을 이루고 있는 현상이 지금 여기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웃 동네 옆집에 있는 물 분자에 있는 산소 쪽에 있는 부분 음전하와 뚜뚜뚜뚜 이렇게 약한 전기적인 인력을 형성하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 분자들이 서로 끈끈하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서 우리가 물 하고 이렇게 그 물에
액체적인 특성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수소결합은 언제 볼 수 있느냐 하면 항상 수소가 이렇게 전기 음성도가 높은 생명체 안에서 전기 음성도가 높은 예를 들어서 질소라든가 또는 산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경우에 주변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또 다른 전기 음성도가 높은 어떤 그쪽 부위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옆에 있으면 그냥 끌리게 되는 거지, 서로 간에. 이게 바로 수소 결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 점선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들이 전부 수소 결합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수소 결합이에요. 물 분자들을 서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전체적인 그런 액체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이거 역시 수소 결합의 중요한 구실이지만 큰 또 다른 경우 단백질이 이렇게 있을 때 단백질 자체가 어떤 특정한 부위가 서로 이런 식으로 서로 정반대 방향에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단백질의 부위가 이렇게 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한쪽 부위하고 또 다른 부위가 이런 식으로 서로 그런 식으로 수소 결합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결과로 뭐가 되겠어요? 단백질이 쭉 이렇게 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소 결합 때문에 서로 이렇게 구부러져 갖고 하나의 모양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온 결합이 단백질의 구조를 이렇게 형성 유지하는데 쓰인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네. 수소 결합도. 그래서 수소 결합, 이온 결합 둘 다 공통점이 힘이 그다지 크지 않은 약한 결합이잖아요. 공유결합이 여기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유결합이 들어가가지고서 단백질의 구조를 이렇게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력한 결합인데 공유결합 세잖아. 그 센 애 보고 이거 유지하라 그러지 왜 생명체는 굳이 약한 수소결합 무슨 이온결합 이런 친구들한테 얘를 부탁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유지를 하라고 부탁을 할까?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유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 섹션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것이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수소결합이 쓰이는 것이 있잖아요. DNA 있을 때 DNA가 길게 보통 우리는 DNA는 이중 나선 그 이중 나선은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결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꼬이는 게 보통 전화줄 우리가 지금은 전부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니까 집 전화 있을 때 전화선이 이렇게 꼬이면 계속 꼬이잖아요. 계속 가만히 내도 그 꼬이는 이유가 자연적으로 꼬이게 되는 거거든. 하는 것처럼 이 DNA 이중 구조가 이렇게 꼬이게 되는 그 두 사슬을 연결시키게 하는 이것이 바로 수소결합. 특별한 방식의 수소결합이죠, 그들. 그래서 거기서도 매우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또한 단백질 구조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식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해서 이 같은 그런 핵산뿐만이 아니라 단백질 자체의 구조도 수소결합이 사용이 되고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봤던 단백질과 DNA의 표면을 이렇게 서로 결합을 하게 만드는 그것이 이온결합뿐만이 아니라 수소결합도 거기에 또 역시 중요한 하나의 부분으로 사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수소결합 역시 이온결합처럼 이온결합보다 더 약하지 사실 힘은. 정말 힘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혼자 개별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나는 큰 뭉쳐서 언제나 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우 큰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큰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유가 아주 가장 좋은 비유가 우리 찍찍이 있잖아요. 벨크로라고 하는 찍찍이 그것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는 아무 힘도 없지만 그것들이 아주 크게 큰 면적에서 같이 동시에 적용을 하면 아주 크게 꽤 우리가 튼튼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힘처럼 이것이.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생물학 책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그건 틀린 말이고 수소결합 때문에 물이 극성을 띠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 물이 원래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수소결합이 생기는 거지. 수소결합을
표출하는 그러한 물의 특이성 때문에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봤듯이 물질들이 자 여기 꽉 도장 찍고 넘어갈 시기가 왔어. 친수성 물질과 소수성 물질의 차이가 이제 여기서 친수성이나 물질들이라는 것은 물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물질들, 물과 섞여서 물에 잘 녹을 수 있는 물질이 친수성 물질들인 것이고, 소수성 물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물을 싫어하는, 물을 무서워하는, 영어로 하이드로포빅,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싫어하는 그런 뜻이. 그런 소수성 물질들은 물에 던져다 놓으면 이들은 어쩔 줄을 몰라하는 거죠. 물과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류의 물질로 이 만물들이 사실은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딱 보면 우리는 어떤 물질이 친수성인지 소수성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게 관건인 것이죠. 내가 직접 구직을 한 것을, 야야, 나 친수성이야? 기억해줘? 그럴 필요 없이, 물질 딱 보면, 너는 친수성이지, 뭐. 아, 넌 소수성이겠구나.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떤 물질이 친수성인지 소수성인지는 무엇이 결정을 해줍니까? 물 자체의 성질이 뭐냐를 미리 떠올리면 되죠. 물 자체는 뭐라고 이제? 물을 뭐라고 우리가 규정했어요? 물 극성이라고 규정해요. 극성, 폴라. 전하를 띠고 있는 거예요. 차지를. 양이온 쪽과 완전한 양이온은 아니지만 양이온 비슷하게, 음이온 비슷하게 작용하는 그 부위가 물 각각 분자들마다 있는 그런 물 극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극성 물질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나 자신 물질로서 나 자신 역시 무엇이 돼야 돼? 끼리끼리 놀거든? 나 역시 극성이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떤 물질이 극성이겠다 하면 그 물질은 당연히 친수성이 되어버린 거죠. 물에 잘 녹을 거야, 얘는. 그럼 우리가 어떤 물질이 극성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해요? 일단 가장 쉬운 것은 어떤 물질이 이온화가 돼 있으면 그건 당연히 극성이지. 이온. 양이온 또는 음이온일 테니까. 그럼 그 물질은 극성 됐어. 그런데 이온은 아니네? 이 물질이 이온은 아닌데도 우리는 딱 보면 이 물질이 극성일지 아닐지 그것도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물질에 예를 들어서 산소 그런 전기 음성도가 높은 그런 원소들이 얼마나 많이 분포해 있느냐 보면 또 이것이 극성일지 아닐지 알 수가 있잖아요. 산소가 엄청나게 많다고 칩시다. 그러면 각각의 산소들이 전부 뒤에만 있으면 전자 뺏어가려고 막 이 광분할 텐데 그 물질이 비극성일 수가 있겠어요? 어디선가 전자를 이렇게 딱 끌어와가지고서 지금 또 부분 전하를 좀 차지하고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극성, 비극성을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부터는 딱 보면 극성, 비극성을 판단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석유 같은 계통의 분자 구조를 딱 보면 그냥 죄다 탄소거든, 석유 같은 거는. 탄소가 줄줄이 사탕으로 쫙 있으면서 각각의 탄소가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는 그 부분마다 오로지 나와 있는 것은 탄소 아니면 수소밖에 없는 거거든. 탄소, 수소, 탄소, 수소, 탄소, 수소, 탄소, 수소. 자, 이런 물질 극성일까 비극성일까? 당연히 비극성이지. 전기 음성도가 전부 다 지금 높은 그런 물질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물질 소수성일까 친수성일까? 당연히 소수성이지. 비극성이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물에다가 던져 놓으면 당연히 안 섞이고 섞이지 않고 둥둥 뜨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은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제 금방 자동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탄수화물 마찬가지예요. 좀 이따 나중에 오늘은 아니겠지만 나오겠지만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이 극성 물질인지 비극성 물질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거든. 왜? 탄수화물의 정의상 탄수화물이란 자고로 탄소가 주주쭉 있으면서 왜 수화물이라고 얘기할까요? OH 수산화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산소가 많다는 얘기예요. 탄수화물은 상대적으로. 산소가 많은 물질. 이거 극성일까 비극성일까? 극성이겠지.
그러면 탄수화물은 물에 던져 놓으면 웬만한 경우 친수성으로 작용. 물론 물에 잘 녹지 않고 가라앉는 녹말 같은 경우도 있긴 하나 그것은 특이한 경우이고 기본적인 탄수화물의 특성은 물에 잘 녹는 게. 자, 그래서 물이 이제 액체 상태로 이제 작용하는 저도 사실 수소결합 자체가 수소결합이라는 것이 워낙 약한 결합이기 때문에 뭐 한번 형성이 되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거든요. 공유결합처럼. 그러니까 수소결합은 형성이 됐다가도 금방 어느 순간에 순간적으로 파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만큼 또 파괴가 되기가 쉽다는 얘기는 만들기도 쉽다는 얘기로 여기저기서 지금 압이 규환을 이루고 있는 것이 수소 결합의 지금 물의 액체 상태로서 물의 상태인 것이죠. 이쪽에서는 막 수소 결합이 마구 부서지면서 저쪽에서는 동시에 마구 형성이 되니까 물을 어떠한 용기에 따라 부어도 그 용기에 따라서 그 모양이 결정이 되는 그런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수소 결합의 특성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이렇게 또 각각의 개개인의 수소 결합에 아까 벨크로 얘기를 한 것처럼 아주 약한 결합이긴 하지만 그거를 일일이 전부 다 띄어내려면 우리가 어떤 액체를 증발을 시키고자 할 때는 에너지를 가해가지고서 그것들을 담고 있는 이 화학결합을 전부 파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수소 결합들을 동시에 파괴시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에 열이 많아지는 것이고 어떤 물을 1도 높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화학 시간이나 그런 데서 물의 비열이 증발열이 높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다 수소 결합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이 얼음이 갑자기 물 위에 뜨는 것도 사실 수소 결합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얼음이라고 하는 고체잖아요. 보통 고체가 액체 위에 뜨는 게 쉽지가 않은데 왜 얼음은 물 위에 뜰까? 왜냐하면 물이 고체 상태인 얼음 상태에서는 각각의 물 분자당 최대한의 수소 결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지. 딱 오해를 마치 군대에서 연병장에서 사회를 하듯이 아니면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침 조회를 하듯이 그런 거 없어졌나? 맞추고 서 있는 간격을 언제나 유지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어떤 같은 공간 안에서 한 물 분자가 차지하고 있는 개수가 확 줄어드는 거지. 액체 상태의 물에 있을 때는 이게 아니라 마치 우리 러시아와 많은 지하철에다 사람들 막 꾸겨놓듯이 지 멋대로 집어넣고 어떻게 또 공간이 또 왜냐하면 들어간 물 분자들이 수소 결합을 자기들 알아서 스스로 파괴해 주니까. 그래서 액체 상태에서는 같은 공간에 분자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얘기는 밀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겁게 밀도가 높으니까 가라앉지 이게. 그래서 얼음이 위에 뜨는 이건 마치 신의 한 수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것이 다른 여느 고체들처럼 고체 상태에서 밀도가 액체보다 더 높았다면 매년 우리 온대지방에서 사계절이 있는 이런 온대지방에서 매 겨울마다 얼음이 강이나 호수에 얼음이 얼 때 밑에서부터 이렇게 얼음이 그러면 이거 문제가 이렇게 점점 돼서 결국 모든 것이 다 얼어붙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매 봄마다 새로운 창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새로운 생명체가 거기에 다시 존재할 수 없는 것인데 이 덕분에 얼음이 이 위에만 지금 생성되고 밑에는 그 겨울을 견뎌낼 수 있는, 존버할 수 있는 이 생명체들이 거기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들은 이제 딱 버티고 있다가 밑에서. 그럼 얼음이 두께 딱 깔아주고 밑에는 그나마 그 온도도 유지가 되고 또. 그래서 그 얼음이 봄에 또 녹으면 이제 다시 언제 그랬냐는 다시 계속 뭐 기가 막힌 현상인 거죠, 이게. 물 덕택. 다음에 이제 뭐 표면 장력이라든가 표면 장력이라는 건 무슨 이거 갑자기 이런 뭐 이거 뭐냐 한국말로 물방개인지 뭐 내가 같이 예수님도 아닌데 이게 지가 물을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는 이 현상이 표면 장력 때문에 되는 거. 이 물 표면이 자기들끼리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압력이, 어떤 정도의 압력이 그 표면에 가해도 이거를 떨쳐내는 힘이, 그게 또 수소결합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좀 더 어렵게 얘기해서 정확히 해서 엔트로피 때문에 그래요. 수소결합이 표출되는 엔트로피 때문에 그런 건데, 뭐. 그 다음에 응집력과 부착력이라는 것은 또 뭐냐면, 이게, 어떤 식력은 두 기둥이 이렇게 있을 때, 벽면에 있을 때, 물 두 분자가 있다고 칩시다, 물이. 그럼 이 두 물 분자가 손에 손을 맞잡고 이렇게 딱 끌어 능력이에요. 물 분자끼리 서로 끌어당기고, 이거 다 수소결합 때문에 그런 것이. 부착력은 뭐냐면은 또 다른 손이, 물 분자 역시 양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또 다른 손이 여기를 이렇게 딱딱 잡아주는 요 힘. 그러니까 어떤 표면을 적셔주는 힘이, 그게 부착력인 것이죠. 그래서, 응집력과 부착력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 벽면을 하나 큰 기둥을 우리가 연상을 했는데, 식물이 사실 이런 기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기둥을 통해서 식물이 땅 속에 있는 물을 쭉쭉쭉쭉 뽑아다가 10m 이상, 심지어 30m까지 되는 그런 저 꼭대기까지 물을 공급을 해주잖아요. 자기가 무슨 펌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다 이런 기둥을 통해 가지고서 이런 부착력과 응집력을 가지고 있는 물들이 알아서 이렇게 이 기압과의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쭉 올라간다는 것이 이제 결과가 밝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각설하고 그만큼 물의 그러한 특성이 여기저기에 이렇게 다 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또 이제 약간 결을 달리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이 물이라는 것은 또 그 물 안에서 이제 수소이온 농도가 얼마나 그 물 안에 녹아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환경에, 백상에 산도가 얼마나 높느냐를 정해주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산인 염산 같은 거, HCl 같은 거, 이 염산이 왜 강산이냐? 염산을 물에 딱 풀어놓자마자 이 염산은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수소 이온과 염소 이온으로 분리가 되어버리죠, 물 안에서. 그러면 그 덕택에 그 물 안에 수소 이온 농도가 어떻게 돼? 급 올라가 버리죠. 그러면 이 얼마나 산도가 높냐는 거는 그 안에서 수소 이온 농도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우, 산성이야. 시어, 산이야. 실질적으로 몸 안에서 어떤 우리가 특별히 이 산성 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 별 뾰족한 다른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이 수소 이온을 더 많이 투입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이 아주 산성 조건이 돼요. 어떤 식으로? 우리 몸 안에 위 안에 위산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 밖에서 이 위벽 바깥쪽에 있는 이 수소이온을 뺏어가지고 계속 이 위 안쪽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 안이 산성 조건을 유지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음식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기전으로, 메커니즘으로 세포 안에서도 우리가 보겠지만, 세포 안에서 이 위에 관한 그 산성 유지는 물론 일반 생물학 2에서 보겠지만, 일반 생물학 1에서 좀 있다가 곧 있으면 세포 안에 리소솜이라고 하는 작은, 마치 위처럼 똑같은 기전으로 그 안에 내부 공간에다가 바깥에서 수소이온을 잡아다가 일부러 거기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마치 펌프질을 하듯이. 그러면 그 리소솜 안의 공간이 산성 조건으로 확 변화. 그럼 그 안에서 마치 우리 몸 안에 위처럼 세포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의 분해와 소화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수소이온 이렇게 산도가 결정이 된다는 거 한 사실이고, 보통 그럴 때 어떤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떤 수용액이건 뭐건 간에 얼마나 산성인지 얼마나 알칼리성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pH라는 것으로 표현하잖아. 그 pH가 뭐냐라고 할 때 pH 하면 이거예요. pH는 이게 수소이온 표출해주는 하나의 척도인데, 로그
자연 로그가 아닌 그 10로그에다가 음수를 붙인 다음에 그 로그 값에 무엇을 갖다 씌우느냐? 수소이온 농도를 씌우는. 쉽게 얘기해서 아주 100% 순수한 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중성물이겠지. 100% 순수한 물이니까 현재. 그 중성물에 수소이온 농도, 보통 농도를 할 때 이런 괄호를, 이렇게 네모 괄호를 써가지고 농도를 표시하죠. 측정을 해보니까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 이렇게 아주 수소이온 농도가 많지 않은 건 적은 거지. 그럼 요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이 농도를 바로 이 로그에다가 대입을 해보세요. 무슨 값이 나오나? 뭐가 나오지? 7이 나오잖아, 7. 요게. 마이너스 7인데 요게 마이너스 로그 7 딱 나오죠. 바로 그래서 pH7이 중성을 딱 가르는 바로 기준이 그래서 되는 것이고, 이거보다 수소이온 농도가 10배가 높으면 pH 값이 어떻게 될까? 여기다가 10배 더해봐. 그러면 6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10배. 그러니까 pH6은 pH7 중성보다 10배의 수소이온 농도가 더 높은 시스템이고, 100배가 더 높으면 어떻게 될까? 5가 되고 하는 식으로. 그 반대로 줄어들면, 10배씩 줄어들면 pH 값이 조금씩 더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수소 결합이었고, 반데르발스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조금 어쩌면 어려운 구름 잡는 개념일 수도 있으나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중요한 결합으로서 누구든지 무슨 뭐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처럼 어떤 특정한 환경에 처한 원소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개방이 되어 있는 어떤 원소든지 할 수 있는 결합이 반데르발스 결합입니다. 그래서 언제 생기느냐 하면 둘이 같이 붙어있게 너무 가깝게 딱 접근하게 되면 이상한 끌림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 그림으로 그리면 두 원소라고 칩시다. 이것이 분자 간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원소라고 치면 원소 바깥을 주변을 전자가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전자가 돌아간다는 이 위치, 양자 역학적인 개념에서 볼 때 현재 이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위치를 절대로 측정할 수 없다라는 게 사실 양자 역학에서 주장하는 거거든. 단순히 우리가 그 전자가 지금 내 원자의 구조에 어느 위치에 있을지는 확률로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전자가 지 멋대로 지금 무작위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개의 전자가 무작위로 돌아가고 있는 이 두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두 원소가 아주 가까운 거리로 접근해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다가 스냅샷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찰칵 찍는데 어떠한 순간에 포착이 이런 식으로 포착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쪽 면의 가장자리에는 지금 전자가 바로 그쪽으로 왔어. 그러면 전자가 그쪽으로 오면 우리가 지금 수소결합, 물 분자에서 수소결합 상황처럼 거기에 마이너스 부분 전하가 생기겠지. 이쪽은 반면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반대쪽에 있는 물질은 전자가 저 반대쪽으로 지금 갔어.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이 파샬 플러스 차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둘 간에는 지금 갑자기 순간적으로 끌림 현상이 일어나요. 이것은 물론 전자들이 계속 이동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잠시 형성이 됐다가 없어졌다. 마치 전기의 교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존재하는 힘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두 원소가 또는 두 물질이 분자가 가깝게 접근해 있을 때는 이들이 무시 못하는 어떤 인력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반데르발스 인력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있고 특히 두 분자가 서로 가까이 접근했을 때 반데르발스 인력이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 반데르발스 인력은 너무 또 가까이 가면 서로 반발하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반데르발스 반발력이라고 그때 얘기하니까 아주 정말 적당한 거리에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반데르발스 그 인력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두
물질이 이렇게 접근을 해도 이렇게 두 표면이 이렇게 둘이 뾰족한 이런 물질보다 두 물질이 이렇게 서로 표면적이 평평한 두 물질이 이렇게 딱 접근했을 때 이쪽이 훨씬 더 반데르발스 인력이 훨씬 더 커지겠지.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물질, 한 물질은 이렇게 감싸줄 수 있고 또 다른 물질. 이러면 반데르발스 인력이 훨씬 더 커지는 거지. 이거보다. 서로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도 이렇게 접근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제 상호작용이 표면적이 상보적으로 있을수록 강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차치하고 요걸 빨리 끝내야 되니까 오늘 반데르발스까지만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황상 힘은 약한 결합이지만 문제는 이런 것이 실제로 어떻게 단백질 구조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하고 이거 역시 이온 수소 결합처럼 더 기가 막힌 것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거 항상 이제 관심이 항체가 어떤 항원 무슨 코로나인 스파이크 단백질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특이적으로 찝을 때 바로 이 힘이 바로 이 반데르발스 인력이 가장 중요하게 이고 비슷하게 효소가 특정한 기준을 딱 잡아가지고서 화학 반응을 수행하고자 할 때 그때 역시 많은 경우에 이러한 반데르발스 인력이 이것을 원동력으로 구동해주는 그런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항체가 항원을 찝는 이 분자 모델을 이렇게 반데르발스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여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반데르발스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계속 나가야 되겠지만 객고도마뱀이라고 하는 특이한 도마뱀이 있는데 이 도마뱀은 유리로 수직으로 된 유리 벽면을 마치 암벽 등반을 모아가지고 하듯이 쭉쭉쭉쭉 올라가거든. 딱딱딱 무슨 흡착기가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그 도마뱀의 발바닥이 표면적을 반데르발스 인력을 이렇게 발생을 시켜서 쫙쫙쫙 이렇게 마치 스파이더맨 형처럼 쭉쭉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라고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밝혀져서 실제로 그런 식으로 반데르발스 인력이 정말로 웍한다. 자, 소수성 인력 이것은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계속 해 나가야 되겠네.